저의 끔찍했던 공포실화를 제보해 봅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두렵지만 쌈무이 애청자로서 한번 용기 내어 투고해 봅니다. 저는 직업 군인으로 18년째 군 복무 중인 30대 후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에서 근무하며 대구에 있는 아내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평소에 남자아이가 라는 모토로 겁없이 살아온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8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하루 이틀 집에 들르고 주말엔 항상 늦은 시간까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렇다 보니 밤이나 새벽에 운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오히려 그게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지역의 교통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검색해 보니 전주에서 대구로 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더군요. 그러다가 찾은 길이 진안에서 무주를 거쳐 영동으로 가는 국도였고, 집으로 갈 땐 항상 이 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생각보다 적어서 운전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국도를 타고 영동까지 가서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이용하거나 황간 IC를 통해서 경부로 진입하면 되는데요. 이 황간이란 곳은 바로 노근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일정으로 대구에 갔다가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밤 10시쯤 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황간 IC를 지나 그 노근리 지역을 막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 있었고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저는 쌈무이님의 유튜브 채널 이야기들 중 과외 선생이었던 연상의 여친을 꼬셔서 펜션으로 놀러갔던 이야기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갑자기 쌈무이님의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파일도 다시 재생시킬 겸 근처에 있는 노근리 기념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담배 하나를 물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화장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핏 보니 사람이 2명이었는데 처음엔 이 새벽에 마을 주민들이 산책이라도 나왔나 보다 싶었죠. 그쪽을 쳐다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절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왜 저러나 하며 쌈무이님의 라디오에 집중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멈춰 서더니 운전자가 내려서 저처럼 담배를 물었습니다. 다시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보았던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내린 운전자가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저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을 영동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라고 소개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근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어릴 적에 지인 중에 한 분이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라 그 일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넓고도 좁다고 그분이 제 지인분을 아시더군요. 저는 미리 사둔 음료수를 건네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지역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그 원혼을 보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이 혼자서 이 밤중에 무섭지도 않아요? 에이, 제가 군인의 애가 둘입니다. 하도 많이 다녀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하하, 젊은 혈기가 좋긴 좋구마. 그럼 안전운전 하이소. 예,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인사를 드린 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시청자 쌈무이님의 이야기를 다시 재생시키며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어컨을 좀 줄이고 창문을 열었더니 한결 나아지더군요.
12시 반쯤에 노근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영동 소방서를 막 지나던 바로 그 순간 차 안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있는 듯한 그런 칙칙한 느낌에 잠시 차를 세웠는데 마침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전 민식입니다. 민식아, 어쩐 일이고? 형님 지금 어디십니까? 내 운전하다가 막 영동 소방서 좀 지나서 잠시 차 세웠다. 형님, 실은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전화드린 겁니다. 오늘은 운전하지 마시고 그냥 영동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실은 녀석이 신기가 좀 있어서 귀신을 보는데 그날 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제 차 뒷좌석에 웬 남자 2명이 앉아서 제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 네 형님이 그딴 걸로 무서워할 것 같나? 개꿈 이야기 그만하고 버뜩 자라 임마. 그렇게 저는 저를 끝까지 말리는 동생의 말을 뒤로 하고 차를 다시 몰았습니다. 잠시 후 영동을 지나서 무주로 가는 국도로 진입하자 차량의 운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주변이 한산해졌습니다. 또다시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룸미러를 힐끗 봤는데 순간 어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거울을 다시 쳐다보니 차량의 대각선 보조석 뒷좌석에 웬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데려다 줘. 나를 데려다 줘. 남자는 입을 다문 상태로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를 돌아 차 안을 샅샅이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다시 차를 몰았죠. 그런데 나 좀 데려다 줘. 나 좀 데려다 줘. 제발 좀 데려다 줘. 제발. 식은땀이 줄줄 흐르며 손이 덜덜 떨렸고 전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경찰차와 순경 2분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차를 길 한가운데 세워두고 뭐 하십니까? 이러면 큰 사고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차 좀 갓길에 대주세요. 하지만 술을 마신 적이 없으니 수치가 나올 리가 없었고 경찰분들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담배 하나를 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남자는 누구지? 잘못 본 게 절대 아닌데. 그렇게 저는 다시 차를 몰았고 덕유산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때까지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고 전 편의점에 들러 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 쪽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서 절 빤히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겁니다. 데려다 달라는데 왜 안 데려다 줘? 데려다 달라는데 왜 안 데려다 줘? 데려다 달라는데 왜 안 데려다 줘? 그렇게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전 너무 놀라서 손에 든 캔커피를 떨어뜨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내가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전 계산을 마치고 나와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무주를 지나 진안으로 들어와서 용담댐을 막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싸늘한 냉기가 느껴지며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의식이 점점 흐려지던 바로 그 순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보니 조수석에 웬 개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녀석은 제가 어릴 때 키웠던 반려견 곰돌이였습니다. 곰돌이는 슬픈 눈을 하고 절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 손을 다정히 핥아주었고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곰돌이는 제가 중학생 때 집에서 기르던 혼종견이 낳은 첫 강아지로 가족 중에서도 오직 저만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 준 닭뼈를 먹고는 그만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렸고 전 제 손으로 녀석을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었죠. 그 후로 잊은 채 살았던 그 녀석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절 구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곰돌이는 이제 출발해도 좋다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전 용기를 내서 차를 몰았습니다. 잠시 후 곰돌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인데 길 한가운데에 경운기 한 대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도로 상황이 잘 보이지가 않고 경운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운전대에 한참 동안 고개를 묻고 있던 저는 곰돌이가 짖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그 순간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경운기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차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고 서둘러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곰돌이가 짖는 소리에 문득 운전석 옆 창밖을 보니 온통 피로 범벅이 된 일그러진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데려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데려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데려가고 싶었는데.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로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곰돌이가 그걸 향해 맹렬하게 짖어대자 그 형체는 점점 사라져갔고 저쪽 멀리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곰돌이는 슬픈 눈으로 절 가만히 보다가 사라졌고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전 곧장 민식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은 동생에게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형님, 진짜 다행입니다. 꿈이 너무 안 좋아가 잠 못 자고 있다가 할머니한테까지 연락했다니까요. 민식이의 할머니는 무당이신데 오밤중에 걸려온 손자의 전화에 걱정이 되셔서 제 점괘를 쳐보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할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그놈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보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하셔서 뭔가 하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죠. 악귀가 몇 놈 붙어 있기는 한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좀 놀라긴 해도 몸은 상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그 형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한번 들르라고 해라.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도 못내 불안했던 민식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며칠 후 전 대구에 가자마자 민식이한테 연락을 해서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많이 놀랐을 낀데 정신줄은 제대로 잡고 있구만. 들어온나? 할머니는 저에게 소금과 팥을 뿌리신 후 오방기로 제 몸을 훑으셨습니다. 그때 점괘를 쳐보니까 웬 악귀 두 놈이 널 데려가려 하더구나. 네 예전에 내가 네 볼 때마다 했던 말 기억하나? 예. 그놈 참 기특하다고 하셨던. 그래.
기억하고 있네. 네 옆에는 약하면서도 꽤 강한 수호령이 있어. 수호령이요? 그래, 네 옆에 있는 그 강아지 말이다. 얼씨구, 으르렁거리는 거 보게. 그놈 성질머리 참. 많이 지쳤을 낀데 아직도 니를 지켜준다고 쉬지도 못하고 저라고 있네. 성질이 저리 더러우니까 아끼놈도 니를 어쩌지 못했던 거야. 이놈아, 닌 이 강아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전생에도 어찌나 강한 인연으로 묶였는지 환생도 안 하고 니 지켜준다고 일하고 있네. 다음 생은 사람으로 태어날 녀석이 축생을 자처하면서 여태 이승에 묶여 있구나. 내한테 으르렁대는 꼴이 성불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떼어놨다가는 내 꿈자리만 뒤숭숭해지겠구먼. 다시는 잡기 같은 거 붙지 못하게 내가 조치를 해뒀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 녀석 밥이나 좀 주고 가라. 저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은 후 민식이와 함께 참으로 오랜만에 어릴 적 살았던 마을을 찾았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고 이사를 한 뒤로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곰돌이를 묻었던 산은 다 깎여져 없어지고 그 자리엔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죠. 저는 기억력을 되살려 찾아낸 곳에 강아지용 간식을 놓으며 녀석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냈습니다. 와, 잘 키운 똥강아지 한 마리 10사람 안 부럽다고. 곰돌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나저나 형님, 이제부터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하이소. 그날 이후로 아직까진 별일이 없습니다. 밤에 운전을 할 때도 크게 무섭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그 일도 지금은 제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곰돌이가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녀석, 제가 뭐라고 여태 옆에 있는 건지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날 3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밤새 운전하며 겪었던 저의 공포스러운 경험담은 여기서 끝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며 혹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이 있다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수호천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옛날부터 꿈을 꾸면 가끔씩 제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어둡고 아무도 없는 역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상당한 음기를 내뿜는 꿈이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머지않아 생기 없는 남자의 목소리로 영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전철이 도착합니다. 전철을 타면 당신은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문모를 안내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이 끝나자 곧 잔잔한 소음과 함께 전철이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흔히 도시에 있는 전철이 아니라 어느 놀이공원에 있을 법한 원숭이 모양의 전철이었습니다. 그 전철 안에는 어딘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남녀 몇 명이 한 줄로 앉아 있었죠. 저는 문득 꿈이 자기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포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전 평소에도 자각몽을 꾸고 있을 때는 제 의지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워진다면 꿈에서 깨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철에 올라타 뒤에서 3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따뜻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공기가 흐르고 있어서 꿈인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전철 출발합니다. 아까 전과 같이
생기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전철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불안감과 공포감, 또 한편으로는 기대에 차 두근거리며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철이 홈을 출발하자 곧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보라색의 어두운 빛이 터널 안을 기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터널 풍경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유원지에서 탄 스릴러카의 풍경이다. 이 전철도 그 유원지에서 본 원숭이 전철이고 결국 내 기억 속에 있는 영상을 재구성해서 다시 보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안내방송이 다시 흘러나옵니다. 다음은 이케츠쿠리입니다. 이케츠쿠리? 그것은 생선 같은 어류를 마지막까지 살려두었다가 칼로 회를 뜨는 것을 뜻합니다. 뜬금없이 안내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무슨 뜻인지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요란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이 들려오는 쪽을 돌아보니 전철 제일 뒤에 앉아있던 남자의 주변에 누더기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어린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더니 남자의 몸을 칼로 쪼개서 정말 생선을 회 뜬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렬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남자는 여전히 살아서 귀가 아플 만큼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는 내장이 하나하나 꺼내졌고 피투성이가 된 내장은 흩어지고 있었죠. 저의 바로 뒤에는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안색이 안 좋은 여자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본 채로 이 일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꿈의 전개에 놀라서 정말 이것은 꿈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더 무서워지면 상황을 봐서 꿈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일 뒷자리에 있었던 남자는 검붉은 피와 토막난 몸, 내장 덩어리 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뒷자리의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곧 다음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다음은 도려내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더기를 입은 아이 2명이 나타났고 가장자리가 톱날 모양으로 생긴 마치 숟가락같이 생긴 물건으로 뒤에 앉아있던 여자의 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뒤에 있던 남자가 일을 당할 때도 무표정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눈이 파여지기 시작하자 고통이 일그러지며 제 바로 뒤에서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눈이 있던 부분에서는 눈알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속에서 느껴지는 현실적인 피냄새와 땀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고 앞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당하게 된다면 다음은 3번째로 앉아있던 바로 제 차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꿈에서 깨어나려고 했습니다만 내 차례에는 과연 어떤 안내방송이 흐를까? 그런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만 확인하고 꿈에서 깨어나기로 했습니다. 뒷자리의 여자의 눈이 완전히 파지고 나서 얼마 안가 저를 위한 다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히키니쿠입니다. 히키니쿠란 만육, 즉 다진 고기라는 뜻입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고기 가는 기계에 들어가 갈리는 제 몸이 상상되었고 곧바로 저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꿈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꿈에서 깨라, 얼른 깨라, 제발 깨라. 매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깨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더기를 입은 어린아이들이 제 무릎 위에 올라타더니 이상한 기계 같은 것을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계로 저를 갈린 고기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서워져서 꿈에서 깨라, 얼른 깨라, 제발 깨라 그러면서 눈을 꼭 감고 최선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윙하는 기계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얼굴에는 기계가 돌아가며 나는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젠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참 동안 마신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무서웠지만 분명히 이건 꿈이었어. 그렇게 제 자신을 스스로 타일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 모두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재미있어 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꿈이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학교를 다니며 남는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보내며 그때의 그 꿈을 완전히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꿈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려내기입니다. 제 뒤에 있던 여자의 차례, 바로 그 장면부터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잊은 줄 알았던 그 꿈을 순식간에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다시 기억에 떠올렸습니다. 4년 전 그 꿈과 똑같은 전개로 아이 2명이 그 여자의 누나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꿈에서 깨라, 얼른 깨라, 제발 깨라 그렇게 절규하듯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꿈이 발목이라도 잡고 있는 것처럼 쉽게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라, 얼른 깨라, 제발 깨라. 다음은 히키니쿠입니다. 드디어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위잉거리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꿈에서 깨라, 깨라, 제발.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떻게든 도망을 쳤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눈을 뜨려는 그 순간에 들려온 안내방송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또 도망치는 것입니까? 다음에 여기로 올 때는 끝이에요. 저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눈을 떴고 다행히도 꿈에서 완전히 벗어난 제 침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들었던 목소리는 절대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현실에서 들렸거든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 후로 아직까지 그 꿈을 다시 꾼 적은 없지만 다음에 또 그 꿈을 꾼다면 분명 심장마비 같은 것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심장마비겠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히키니쿠, 즉 다진 고기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겠죠. 얼마 전에 나는 지독하게 무서운 꿈을 꾸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예전에 원숭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내 꿈이 그 이야기와 무척 비슷한 것을 알았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한 실화이다. 나는 한참 전에 졸업한 중학교에 있었다.
학교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나는 곧 이 상황이 꿈이란 걸 알게 되었다. 하긴 꿈이 아니라면 내가 중학교에 이렇게 찾아올 일은 없지. 왠지 기분이 좀 나빴지만 삐그덕 소리를 내는 복도와 교실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잠시 어슬렁거리고 있던 그때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이 눈에 띄었다. 옛날 생각나네. 중학교 때의 나는 위장이 약해서 수업 도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곤 했다.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은 나에게 제법 친근한 존재였다.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전히 지저분하다. 왠지 나는 화장실 중에 한 칸으로 들어가서 변기 위에 앉는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순간 점점 공포가 밀려왔다. 어째서? 왜 이런 곳에 혼자 들어와 있는 거야? 무서워. 무섭다고. 나는 크게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위도 주머니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머니에는 한 장의 쪽지가 둥그런 모양으로 구깃구깃 접혀 있었다. 으드득, 으드득. 뭐야 이게? 쪽지에는 내 글씨체로 으드득 으드득이란 말이 가득 써져 있었다. 이게 뭐지? 원래 글씨를 잘 쓰지 못하지만 쪽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더 지저분했다. 자세히 보니 뭔가 상당히 초조한 상태에서 쓰여진 듯 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고 있던 그때 화장실 가장 안쪽에 있는 칸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으며 계속되고 있었다. 종이에 써져 있던 것과 같은 저 소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 소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소리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째선지 나는 벽을 기어 올라가서 소리가 나는 칸을 엿보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벽을 타고 올라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소리는 내가 있던 칸의 옆에서 나고 있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소리는 여자아이가 내는 것이 분명해. 검은 단발머리는 어릴 적에 들었던 괴담인 화장실의 하나코 이미지와 똑같았다.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울렸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던 건지 나는 몸을 더욱 바짝 붙이며 칸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말도 안 돼. 지금 저건 대체 뭐지? 소녀가 방금 잘려나간 사람의 목을 두개골까지 으드득 으드득 거리며 먹고 있었던 것이다.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어. 나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발이 꼬이면서 소변기에 얼굴을 쳐박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뒤를 돌아보니 가장 안쪽에 있는 칸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위험해. 위험해. 화장실을 뛰쳐나가서 나는 전력 질주로 계단을 내려갔다. 이곳은 나의 모교였기 때문에 학교 내의 지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있는 3층에서 계단을 한 번에 서너 칸씩 뛰어내려가며 1층에 도착했다. 그런데 신발장 근처에는 한쪽 발이 없는 소년과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 그 이외에도 요괴 같은 느낌의 기분 나쁜 녀석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녀석들은 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 내게 덤벼들거나 그러진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안도하며 정문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첫 번째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에도 자물쇠가 걸려있다. 하지만 다행히 오래된 것이어서 발로 걷어차니 쉽게 부서졌다. 살았다. 해낼 수 있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밖에 나왔는데 왜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난 드디어 기억해냈다. 그래. 예전에도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어. 그랬다. 예전에 한 번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그 으드득이라고 적은 종이도 내가 이전에 꿈에서 쓴 것일 거다. 이 문을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울타리를 베어내서 만든 듯한 간단한 문이 있다. 전에 꿨던 꿈에서는 그곳을 넘은 순간 잠이 깼다. 그러니까 꿈이 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 그 으드득거리는 녀석이 쫓아온다고 해도 있는 힘껏 달리면 결코 잡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어? 이게 왜 이러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런데 그 문은 지금 무거운 자물쇠가 걸린 채 닫혀 있다.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깔보지 마. 그랬다. 최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모든 문을 닫아두게 된 것이다. 그래, 내가 전에 이 꿈을 꾸었을 때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야.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때 화장실의 창문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그 으드득과 눈이 마주쳤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몸을 뒤덮은 모든 털이 곤두서면서 등골이 서늘해졌고 몸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도망쳐. 도망쳐야 돼.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나는 기억해냈다. 급식실 쪽에 식재료를 싣고 오는 차가 들어오는 문이 있다는 것을. 그 높이가 꽤 낮아서 충분히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문을 향해 무작정 달렸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으드득이 바로 뒤에서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를 쫓아오고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으드득과의 거리는 불과 50m 남짓. 이대로라면 곧 따라잡혀 버릴 것 같다. 나는 달리고 달렸고 이윽고 문이 보이는 곳으로 온몸을 던져 기어가듯 올라갔다. 나는 굴러떨어지듯 문 밖으로 온몸을 내던졌다. 해낼 수 있었다. 이번이야말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난 그저 내가 살아있단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 학교를 바라보았다. 녀석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뒤돌아본 순간 또다시 간담이 서늘해졌다. 내 코앞에 그놈이 있었던 것이다. 놈은 나의 두개골을 양손으로 움켜쥐려 했던 건지 손을 내민 채 굳어있다. 이번에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약간의 현기증이 느껴졌다. 나는 이 꿈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해두기로 했다. 너무 무서웠던 이 꿈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였다. 메모할 곳을 찾아서 책장 안에 있던 낡은 노트를 찾아 펼쳐본 순간 난 또다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으드득.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확실히 그렇게 써 있었다. 나는 몸을 덜덜 떨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금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첫 번째 꿈에서는 나름 쉽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두 번째 꿈은 방금 전 이야기한 대로다. 하지만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다음에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된다면 이제 난 도망칠 자신이 없다. 언젠가 신문이나 TV에서 잠을 자던 중에 죽어버린 사람,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된다면 그 주인공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 부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몇 달째. 며칠 전 집주인 할머니가 재활용 쓰레기 전용 봉투를 건네주러 날 찾아왔다. 통장이 와서는 이 봉투를 줬는데 낯설어서 그런가 다들 안 쓴다고 해서 이걸 우리 건물에 몰아서 주고 갔어. 그나저나 총각,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아휴,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동네 아줌마들이 사정사정해서 그러는데 혹시 부적 같은 것도 써주는가?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이 밀려왔다. 최근에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몸 상태도 좋지가 않았는데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만 하여 고민한 끝에 무당집을 몇 군데 갔었다. 그런데 내가 만난 대부분의 무속인이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이라며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한두 곳에서 그랬으면 대충 웃어 넘겼겠지만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고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가 않았었다. 솔직히 나는 무속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믿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엔 어긋나 버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별의별 생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차에 동네에 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난 건지 주인 할머니조차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부적도 써줘? 할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신모시고 점사 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도 당연히 못 쓰죠. 그런 내 말에 할머니는 뭔가 아쉬운 것 같은 얼굴로 괜히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아, 그래. 아니 뭐 나는 혹시나 될까 해서. 그리고 신 받았다고 다 부적 쓰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시면 그냥 점집 가는 게 빠를 거예요. 나도 가보고는 싶은데 우리 아들내미가 교회 담임 목사 아닌가? 총각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우리 아들 알면 큰일 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리수거할 때 잘 쓸게요. 거기서 또 말을 끊고 돌아서자니 어른에게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에게 또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러면 총각, 내가 오늘은 수고비도 챙겨줄 테니까 빈집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빈집요? 내가 저기 큰 길에 있는 부동산에 자주 가는 거 알지? 저번에 거기 사장이 총각한테 부탁해서 같이 무슨 방 하나를 보고 왔다며. 그게 통 안 나가는 방이었는데 총각이 시키는 대로 막걸리 뿌려주니까 방이 바로 나갔다잖아. 아, 네. 뭐 잘 됐네요. 전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오늘만 좀 봐줘. 이 부동산 사장한테도 말을 다 해놔버렸어. 내 입장도 있으니까, 응? 그 말에 갑자기 또 짜증이 올라왔지만 난 그것을 애써 꾹 눌러 담았다.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신받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 이 사장이 그 방이 딱 나가고 나니까 총각 얘기를 어찌나 하든지.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응? 부탁 좀 할게. 결국엔 나는 할머니를 따라서 통새가 나가지 않는다는 그 집으로 향했다. 현관 쪽에 서 있던 부동산 사장님은 나를 반갑게 맞으며 비타민 음료 하나를 건넸고 난 그걸 뻘쭘하게 받아들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저번에 그 집은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어? 용한데 알면 다리 좀 놔주든지. 예? 나도 여기저기 다녀보긴 했는데 솔직히 내가 건물주도 아닌데 굳이 내 돈 써가면서 그런 거 하기는 좀 그렇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러면 집주인분한테 말씀드려도 될 텐데요. 어? 아유, 그럼 괜히 얘기만 길어지고 복잡해. 자자, 일단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서 그는 나를 집 안쪽으로 이끌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그가 도어락에 달려있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디 보자. 비밀번호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서고 보니 그곳은 저번에 봤던 그 집처럼 음침하고 불쾌한 그런 느낌이 없었다. 안에 햇볕도 잘 들고 평수도 꽤 넓은 데다가 분위기가 삭막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뭐 괜찮은데요. 에이, 너무 대충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좀 더 자세히 봐봐. 사장님의 말에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방 이렇게 순서대로 집안을 살펴봤는데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참으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글쎄, 나도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다. 마치 시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장사집 같기도 하고 나는 내가 느끼는 그대로 사장님에게 말했다. 집이 좀 시끄럽네요. 시끄럽다고? 뭐가?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내심 뭔가 오묘하면서도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무속인도 아니고 대체 뭘 안다고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온갖 감정들이 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일까? 아니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지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일까? 그렇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잠시 대화를 하는 듯 하더니 사장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아직 무당 아니라고 했던 거 정말인가 보네. 여기 살던 사람들을 되게 조용하게 살다가 나간 집이야. 그러니까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무당 아니라고요. 근데 왜 봐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집이 영 안 나가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고작 그 이후로 굳이 중개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나마나 집주인이랑 돈이 오갔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그 집을 나와버렸다.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할 일 없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낮에 잠깐 봤던 그 집이 나왔다. 그리고 대문 앞에는 웬 할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날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고, 나 역시 그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집 현관 앞에 섰는데,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웬 여자가 앉아서는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쌍꺼풀 진한 눈에 파마머리를 한 그 여자, 그리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마른 체형의 남자가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두 사람은 나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집주인이 둘 다 나가래요. 집주인이 둘 다 나가래요. 아휴, 진짜. 아휴,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짐 정리를 한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는 담배만 하염없이 피우다가 하소연하듯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네. 근데 나가래요. 왜요? 아, 몰라. 그냥 나가래, 그냥. 그 말을 끝으로 잠에서 깨버렸는데, 정말 희한한 게 꿈에서 본 할아버지와 두 남녀가 귀신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라 하기에는 또 뭔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개꿈이겠거니 하면서 대충 넘기려다가 아무래도 뭔가가 걸려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그 집에 다시 가볼 작정으로 나선 거였는데, 집주인 할머니를 마주칠까봐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일부러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의 형태가 주택이라 커다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건물이 있는데, 대문 앞에 부동산 사장님이 서 있었다. 사장님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뒷짐을 지고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폼이 박수무당처럼 보였다. 막 돌아서서 가려다가 하필 사장님과 눈이 마주쳐 버렸고, 그의 부름에 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저기 총각,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말했던 그 학생입니다. 아, 그 애동 기자. 그런 남자의 말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져서 묵묵히 서 있었다. 사장님이 박수로 보이는 그에게 이미 내 이야기를 다 한 건지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자님이 본 게 맞긴 맞네요. 여기 살던 사람이 영감을 내쫓았어. 영감이요? 도깨비 말이야. 도깨비. 영감이 아주 승질이 잔뜩 나 있는 상태구만. 다들 나가면서 털을 버렸으니 이제 이 집은 뭐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도 반은 폐인돼서 나갈 집이지. 아, 네. 그럼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 나는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 내가 꿈에서 본 그 존재들이 도깨비였단 말인가? 보통 산 사람이 도깨비터의 자리를 잘 잡으면 그 도깨비가 돈도 벌어주고 복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그들을 왜 쫓아냈던 것일까? 애초에 전에 살던 사람은 뭐하는 인물이기에 그런 존재를 알고 내쫓은 건지, 모든 것이 의문으로 남아있다. 앞전 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은 그 집을 보기 전에 집주인 할머니 부탁으로 아침 대바람부터 어떤 집 하나를 본 적이 있었다. 아, 뭐야.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누구야? 집주인 할아버지는 치매기가 있었는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낮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곤 했다. 설마 또 그분인가 하고 체념하듯 문을 열어봤더니 이번엔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이다. 아이고, 자고 있었나 보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할머니는 꼭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런 분위기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아예 신발을 신고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저기, 별일은 아니고 여기 뒷집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좀 봐주면 안 될까? 할머니, 저 신 안 받았고 그런 거 못 봐요. 그래도 일반인이 보는 거랑은 다를 거 아니야.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해줘. 내가 계속 설명을 드려도 할머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꾸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대충 보고 아무 말이나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 할머니가 말한 집은 우리 집 바로 뒤편에 있는 일반 주택 건물이었는데 새놓은 반지 앞방이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간다는 것이었다. 무속인에게 보이자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던 차에 우연히 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렇게 아침부터 찾아온 모양이었다. 반지 앞방 입구에는 부동산 사장님이 수첩을 하나 손에 들고 서 있었고, 인사를 하고 따라가 보니 집안에 짐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누가 살다가 나간 집인가 봐요. 아유, 말도 마. 전에 살던 사람이 짐까지 다 버리고 그냥 나갔어. 네. 그렇게 내부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왠지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 서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사장님이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보라며 불을 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거실에 냉장고가 있고 액자도 그대로 걸려있는 집이라 얼핏 보면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왕 들어온 거 한번 보자 싶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다. 여자분이 살던 방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은데. 응? 맞아요. 이 집에서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면서 무섭다고 하면서 거의 도망치듯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할머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뭘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집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사실 머릿속에 나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게 정확한 건지도 모르고 괜히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 그 불똥이 나에게 튀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총각, 아주머니가 살던 방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진짜 답답해서 그래.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 아니 뭐 그냥 냉장고도 멀쩡히 있고, 보통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저런 액자는 잘 안 걸어두거든요. 그렇다고 부부가 살았던 것 같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집은 좀 어때? 뭐가 안 좋아 보여? 솔직히 내가 느낀 것은 이러했다. 중년 여성이 살았던 방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떠오른 생각이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리에 가만히 있던 가구들이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처럼 모두 일제히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소름이 끼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집이라고 할까. 하필 집 근처에 개천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이 주변 자체가 죽은 땅이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듣기도 했었다. 집 자체도 볕이 잘 들지가 않고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귀신들의 놀이터 같았는데 그냥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와버렸다. 이건 뭐 그냥 막걸리 사다가 좀 뿌리면 괜찮을 거예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곧바로 이 글을 썼는데 어깨가 뭉쳤는지 담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나까지 괜히 짜증이 솟구쳤다.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갑자기 피곤해졌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최근 들어서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은 것 같다.